미국도 뭐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국가 단위의 포모가 온다. 왜냐하면 두 번째 주제는 가상자산과 비트코인인데요.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가상자산이 굉장히 뒤흔들릴 때, 지금 물론 많이 좀 회복하긴 했지만 가상자산이 가격이 흔들린 거는 사실 관세뿐만이 아니라 그때 마침 또 뉴스가 같이 다 터졌어요. 유진 파머 교수, 그다음에 빌 게이츠 멘트들이 뭐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서로가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뭐 날짜는 다른데 기자분들이 그냥 어쨌든 하락할 때 하락하는 거 맞춰서 이야기 내보내야지 사람들이 더 클릭할 테니까. 그렇죠. 그거 됐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빌 게이츠가 가상화폐는 전혀 쓸모없다, 이런 멘트 했습니다. 또 빌 게이츠 하면 세계 지금 8위 부호고, 그쵸. 굉장히 똑똑하신, 누구도 깔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딱 전혀 쓸모없다, 더 멍청한 바보들이 사기를 기다릴 뿐이다, 뭐 이런 코멘트 했어요. 네. 분명히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더 멍청한 바보라는 이 표현이 그 정확하게 사용되는 데가 있죠. 환율 시장에서 이 표현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비슷한 표현인데, 그 표현이 뭐냐면은 어글리 컨테스트라는 개념이에요. 어글리 컨테스트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미스 코리아 대회가 아니고 누가 더 못생겼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자, 이게 환율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달러가 더 바보야, 아니면은 위안화가 더 바보야.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똑같은데 달러가 더 떨어져, 위안화가 더 떨어져. 이걸로 지금 그 환율이 결정되는 거다라는 논리가 있어요. 이게 언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냐면은 환율 전쟁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당시 2018년이랑 똑같은 얘기였어요. 2018년에 관세 전쟁을 때리니까 잠깐만, 미국에서 관세를 붙인다고? 그럼 나 위안화 절하해버릴 거야. 그 위안화 절하해버리면은 중국에서 만든 물건을 미국에 팔 때 오히려 관세 효과를 무마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을 약세를 시켜버려요. 그럼 야, 위안화 너 왜 약세시키냐? 그러면 나는 뭐 달러고 강세고 이거 안 돼.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우리 달러도 약세, 원화도 약세, 엔화도 약세, 위안화도 약세, 유로화도 약세. 이게 전부 다 어떤 상황이냐면, 저기 우리가 더 바보예요, 우리가 더 멍청하다니까요, 우리가 더 못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약세에 간다 라고 해서 환율 전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진짜 못생김 콘테스트, 요게 이제 여기에 딱 어울리는 얘기인데, 이제 그 빌 게이츠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더 바보냐, 내가 먼저 산 사람이 나중에 더 바보인 애들을 이제 살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죠. 나는 샀어. 그럼 너도 사, 너도 사, 너도 사. 그리고 산 사람이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럼 약간 다단계 같기도 하고. 다단계죠. 다단계란 얘기죠. 약간 사실은 주식과는 다르게 비트코인 가지신 분들은 좋은 거야, 사 라고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주식 가지신 분들은 그런 얘기 잘 자기 종목 얘기 안 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다단계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네. 비트코인을 다단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안 좋은 표현이고, 이걸 좀 더 세련된 표현도 바꿀 수 있어요. 네트워크 효과, 네트워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다단계라는 표현이요, 개모임에서 조금씩 커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확장시켜보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일종의 커뮤니티, 기업도 이 기업에서 만드는 그런 상품을 더 많은 사람에게 쓰게 하는 것, 이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요. 국가는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만드는, 국가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어떤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더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장 멍청한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얘기에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죠. 달러를 생각해 보면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러도 똑같았어요. 다단계의 끝판왕 달러를 처음에는 우리끼리만 썼거든요. 야, 이거 달러 좋아, 이거 믿을만해, 그러니까 너도 써. 너도 썼어? 그래, 너도 써.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됐다는 거죠. 달러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역사도 다단계예요. 다단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요, 미국 내에서만 썼다가 유럽도 썼어요. 그리고 나서 금태환이 중지되고 나니까 안 되겠다, 사우디 누니도도 써라. 기름 바꿀 때 달러로만 해. 그러면서 계속 쓸모를 만들어 나갔죠. 억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어떤 힘으로 만들어냈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력하고 믿음직스럽고 군사력도 강하고 이러니까 억지로 쓰기 싫어도 달러를 쓰게 만드는 무엇인가 있었어요. 그 쓸모라는 것은 쓸모가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한 힘이 쓸모 있게 억지로 만든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왜 원유를 달러로만 거래해야 되죠?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없었던 거예요. 네. 아니 금으로 거래해도 되고 뭘로도 거래해도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커뮤니티를 그 다단계를 누가 더 키울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상화폐는 명백하게 다단계인 거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끝까지 인정 안 해서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해서 야 그거 쓸모없는 거야 해서 할 것인가 그 싸움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아까 달러가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는 그 흐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미국이란 나라였다면 지금 가상화폐가 이 쓸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도 미국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암호화폐가 쓸모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대표님은 쓸모 있다고 생각하신다. 그리고 동시에 또 유진파마 시카고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교수님이시죠. 비트코인 가치는 자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 최근 몇 개월 동안 잘 안 들렸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주변에서도 비트코인 이제 옛날에 투자 안 한 이유는 빵원이 될까봐. 그쵸. 투자 안 한 이유가 많았는데 계속 뭐 8천, 1억, 5천 하면서 이제 빵원 생각은 안 하는데 오늘은 갑자기 뉴스로 이제 비트코인 가치는 10년 안에 빵원으로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분이 노벨 수상을 받은 분이야. 그러니까요.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분이 특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그렇죠. 이분이 표현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붕괴되길 바란다. 안 그러면 화폐 이론을 다시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벨 경제학상 받으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공부를 다시 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붕괴되길 바란다. 내가 또 다시 화폐 이론을 써야 되겠니? 아니 뭐 우리는 써도 되는데요. 왜 그게 문제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영원이 된다라는 것의 논리는 핵심 논리는 이거죠. 비트코인이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커뮤니티가 커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여전히 유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결국은 원장이 제대로 새로 쓰여질 때마다 이것이 진짜 맞는지 그걸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검증하는 작업을 우리는 채굴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채굴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커뮤니티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채굴하는 사람이 나 안 해. 이래버리면 비트코인은 영원히 됩니다. 왜냐면은 거기 안에 있었던 네트워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뭐가 틀린데 이거? 이거 뭐 안 맞는데? 채굴 안 되고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가격이 우르르 떨어지고 가격이 우르르 떨어져도 아무도 채굴을 안 한다. 네. 그러면 영원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도 비트코인이 영원히 된다는 논리는 딱 이거였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될 때마다 비트코인 영원히 된다는 얘기가 나왔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억인데 5천만 원 되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보상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아이고 이건 뭐 내가 왜 그러니까 개수가 줄어들면 그걸 왜 해? 이러면서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채굴을 안 하면 비트코인 영원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조금은 이제 지나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이거를 원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트럼프가 원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채굴업자들이 더 이상 채굴을 안 하는 상황을 가정하기에는 비트코인의 활용도가 너무 많이 높아졌기도 하고요. 이게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원유랑 비교해 보면 원율도 채굴 단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뭐 20불, 미국에서는 40불 뭐 이런 식으로 원가가 있습니다. 채굴 원가 이하로 내려가면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채굴 원가로 내려가면 나 채굴 안 해.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다시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의 채굴 원가가 대략 5만 불에서 5만 5천 불, 6만 불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전기 요금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이게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에서 말하는 그 원유의 채굴 단가랑 비트코인이 채굴 단가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 채굴 단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굴하는 애가 있다면 이 생태계는 유지된다는 건데 영원히 된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굴업자들이 다 도산하고 망해야 돼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산한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냐면 반도체 회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반도체를 가격이 많이 하락한다고 해서 감산한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가 망해서 더 이상 반도체를 안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용처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네. 이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세계 8위 부호도 아니고 노벨 경제학상도 안 받으신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네, 그럼요. 그냥 뭐 제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여기는 결국은 가격 전망은 영원히 되느냐 아니면은 많이 오르느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되면 될수록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줄어드는데 다음 반감기 언제죠? 이제 4년 후니까 2028년이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반감기까지 시간이 남았죠. 작년 상반기에 반감기였죠? 그렇죠. 맞아요. 작년 4월 달에 반감기였고 작년 1월 달에 ETF가 출시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반감기가 된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채굴을 하더라도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이게 나 안 해 그러면은 이제 영원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이걸 계속 채굴한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보상을 이루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2배 이상씩은 계속 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2배씩 오르면은 가격이 얼마나 올라야 된다는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한 이 로직하에서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0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0이 되게 만들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그런 강을 건너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도 뭐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비트코인과 관련돼서는 국가 단위의 포모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가 단위의 포모.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포모가 아니고요. 국가 단위의 포모가 온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할지 말지는 그 담당자가 알아서 정해. 뭐 내가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쓰냐. 니네들끼리 알아서 담당자끼리 얘기해서 정해라. 그래놓고 담당자를 그때 당시에 신시아 로미스라고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해야 된다는 법안을 올린 사람을 담당자로 정했어요. 하란 얘기죠. 하란 얘기죠. 그래서 전략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그럼 잠깐만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하면은 비트코인 많이 올라갈 건데 그럼 내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들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체코의 중앙은행에서도 우리 비트코인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우리 그냥 회사에 비트코인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금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유진 파마 교수님이 얘기한 이런 얘기들이 이슈가 된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슈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다수가 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도입하겠다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것이 훨씬 더 부각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0이 되지 않는다면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0이 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미국도 바뀌고 있고 이것은 마치 한국의 부동산이랑 다를 바가 없다. 부동산 빠지면 우리나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도 그 빠지면 안 되는 정책을 쓰잖아요.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이 비트만 있지 않죠? 비트와 비트를 제외 알트도 있는데 투자는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계속 이제 비트코인에만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도 저는 뭐 비트코인에만 98%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전체 자산의 98%가 아니라 코인 자산의 98%가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전체 자산 98%면 그러면 잠을 못 자죠. 네. 근데 이제 알트코인도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알트코인에 투자를 제가 주변에 말도 안 하고 저도 실제로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돈을 벌려면 오랫동안 끌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안 팔고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안 팔고 버티기가 어려워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알트코인은 더더군다나 어렵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면은 투자 맷집을 진짜 키우시든지 아니면은 비트코인에 집중해서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블랙락의 전략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블랙락. 이제 블랙락이 작년 1월 달에 비트코인 ETF를 출시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잖아요. 비트코인 ETF가 완전 대박이 났죠. 그런데 블랙락에서 올해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야기가 이제 루머로 나오고 있는 그 ETF가 뭐냐면은 웨이티드 에버리지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스피 인덱스 ETF 펀드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트코인이 대략 한 50%가 넘어요. 전체 알트코인 중에서. 그리고 이더리움 있고 리플 있고 뭐 등등 있죠. 요거를 비중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를 만들어서 그 인덱스에 투자할 수 있는 ETF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이 ETF는 좀 사볼 만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살 수 있는데 다른 알트코인이 뭔지 몰라서 잘 못 사겠어. 근데 다른 알트코인도 오를 것 같아.
그러면 이 지수를 만든다면 사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 ETF도 대박 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 ETF에 돈이 들어오면 이 비중대로 그러면은 알트코인들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알트코인 진짜 꼭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비중대로 비트코인이 50%가 50%, 그 나머지 비중 그대로 그냥 ETF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식의 비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대로 그냥 들고 있어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코인 자산 시총 뭐 10위까지라든가 그쵸. 15위까지라든가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뭐 5위까지, 10위까지 해놓고 네. 계산해 보면 비중이 얼마가 나오니까 그 비중대로 투자하시는 거는 방법이긴 하다. 그 대신에 많이 보면 안 됩니다. 자주 열어보면 안 되고요. 오랫동안 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코인을 좋게 말씀하시는 대표님은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사고 계신가? 어떻게 모으고 계세요? 지금 98% 가상자산의 98%라면 어쨌든 꾸준히 모아가실 텐데 네네. 뭐 한 번에 들어갔다가 기다렸다 하시는지 아니면 매달 아니면 뭐 매일매일 사신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 네네네.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 그리고 편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신흥 자산이고 아직 제대로 된 자산으로 평가받지 못한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가격을 전망하신다거나 혹은 뭐 짝대기를 그려서 뭐 이평선을 그려서 전망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뭐 열심히 하시는 건 맞지만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누가 사면 오르고요. 누가 팔면 빠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냥 거래를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이다라고 생각하고 돈이 생기는데 많이 빠진 상황이면 사고 아니면 그냥 안 보는 전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딱 한 가지 지표는 보는 게 있어요. 그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MVRV라는 지표입니다. MVRV라는 지표는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 지표가 만약에 제가 말하는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도 비트코인 사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MV는 소위 말하는 마켓 밸류라고 해서 시가총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곱하기 채굴되어 있는 돌아다니는 비트코인의 개수 그러면 시가총액, 비트코인 시가총액 대략 한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RV는 분모에 들어가는 건데 RV는 뭐냐면은 리얼라이즈드 밸류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들은 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비트코인들은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이라는 꼬리표가 다 붙어 있어요. 그걸 평균 내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식이 되냐면 RV 값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비트코인을 얼마에 샀는지가 나옵니다. 분모가 그거고 지금 현재 가격이 나오면 만약에 이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기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2배, 3배 되면은 기분이 아주 좋겠죠. 지금은 한 2.5배 정도 돼요. 기분이 좋은 상황이죠, 대부분. 근데 이게 1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빚을 내더라도 사야 된다. 그런 상황이 안 올 것 같죠.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격이 1억 5천보다 미칠지 위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상황이 오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손실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도 비트코인을 안 팔고 들고 있다? 이 사람은 완전 강심장인 거죠. 완전 강심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MVRV가 1보다 작아지는 시점, 그때는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꼭 은행에 가셔서 대출을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좋게 보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제 빌 게이츠라든가 유진 파머 교수님 같은 어쨌든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 그다음에 엄청난 이제 부자분인 거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그렇죠. 이런 분의 이런 강력한 멘트가 나왔을 때는 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비트코인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사고 있다고 얘기는 했었잖아요. 네네. 대표님한테도 시청자분들 얘기했었는데 좀 충격을 받았죠. 진짜 빵원이 갑자기 너무 오랜만에 또 뜨니까 그쵸. 또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인데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번에 처음 이 얘기를 한 건가? 좀 찾아보고 하니까 빌 게이츠 원래부터 싫어했더라고. 그렇죠. 근데 다만 이번에 좀 더 기사거리가 된 것 뿐이죠. 그러면서 그냥 지금 하락하니까 하락에 맞춰서 이해했다고 올리는 기사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버틴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다. 왜냐면 앞으로 이분들이 바뀔 거잖아요, 생각이. 결국엔 바뀔 텐데. 누가 이기냐의 싸움입니다. 실제로 바뀐 사람이 예를 들면 트럼프도 바뀐 거고. 그럼요. 트럼프도 많은 분들이 좀 바뀌었고 바뀌고 블랙락의 있죠. 레리 핑크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레리 핑크가 했던 인터뷰 보시면 과거에 난 이거 쓰레기라고 얘기했던 거 다 얘기 나와 있어요. 그때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은 왜 바뀌었는지를 아시는 게 필요해요.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잘 되는 게 중국한테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전체 비트코인의 85%가 중국에서 채굴됐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이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 안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쓰레기라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쓰레기라고 얘기해 중국 애들이 버릴 거 아니에요. 그 쓰레기
쓰레기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중국 애들이 버렸고 그 버린 비트코인을 다 미국으로 끌고 왔죠. 그리고 ETF를 통해서 더 끌고 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잘 되는 게 미국한테 유리해요. 그러니까 말이 바뀔 수 있는 거다는 거죠. 왜 말이 바뀌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비트코인을 좋게 얘기했다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긴 한데. 왜냐면 들고 있으니까. 이제 집을 산 이후로 부동산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게 얘기하다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옛날보다 어쨌든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 안 산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개수가 2,100만 개잖아요. 한 개씩 가질 수 있는 사람이 2,100만 명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무리 많아져도 2,100만 명 이하예요. 한 개씩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사람이 갖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투자는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